모여서 즐거운 토크 콘서트. 세상을 보는 눈.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전환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파랑새를요, 새장 안에만 두고 더 멀리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이 파랑새는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파랑새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세상을 보는 눈 전환통, 오늘 이 시간은요, 마음행복치유센터의 선업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앞서서요, 스님을 네. 마음행복치유센터의 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합친 말이 마음입니다. 일단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몸과 마음이 모두 행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행복이라고 일단 붙였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치유 방법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행복치유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길 안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장이다, 이렇게 소임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선업 스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주제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노래로도 유명한 만남을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자, 네. 여러분들 다 기대되시죠? 그러면 선업 스님과 함께 이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불교에서 만남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용어 정의부터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전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기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연기. 연기를 보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연기를 보는 자. 왜냐하면 연기를 보는 자 뒤에 열애를 본다, 이런 표현이 꼭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연기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좀 낯설 수 있는 단어라서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인과 연, 합쳐서 인연 또는 인과, 이런 표현으로 훨씬 익숙할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만남의 주제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가정법원에서 막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싸움 말리는 거. 예, 말리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또 너무 관계가 악화되면 또 해소하는 거,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해소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지금 벌써 8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때 잘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만남이 뭔지 좀 잘 알았으면 별 이상이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만남에 대한 것,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아마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남이란 이런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남, 지금 이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만남 분들인데요. 이것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세계 인구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처음 들어보신다. 네, 세계 인구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동네라고 하면요, 지구라는 동네에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몇 명 정도 살고 있는지를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좀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제가 본 거랑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벌써 변화가 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자꾸 위로 올라가요. 제가 몇 해 전에 69억 이렇게 됐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74억 약 5천만 원 안 되고요. 74억 4천 몇백만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에 74억 5천만 산다고 치고요. 한국에 지금 5천만 정도밖에 안 살잖아요.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5천만 중에 우리 여기 지금 엄청나게 사실 있긴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만나기 어려운 그 정도의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사실은 지구만 그런데요. 우주적으로 확대라면 아마 거의 0점 뒤로 0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지구 몇 바퀴 될 정도의 0이 붙은 확률과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경전 예로 들면 항아사수, 즉 강에, 큰 강에 조그만 모래들 있잖아요. 그 모래들의 확률도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소중하다 못해서 정말 희유하고 희화도다. 아, 정말 이럴 수가 없다. 그쪽 말로 쓰면은 정말 원더풀하고, 그래서 사두라고 하는, 보통 여러분 인도나 경전에 보면 사두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이롭다, 멋있다, 굉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발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사두 이렇게 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불교 국가 가시면 용어가 일단 사두, 뭘 하면 사두, 뭐 이렇게 해도 사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짓도 사두. 꼭 중국어 배울 때 뭐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성조 있는데 뭐 삼성 하듯이 이렇게 사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뭔 말 하면 사두. 뭐 좀 좋은 일 있어도 사두. 스님 만나 봬도 사두. 이게 뭐예요? 스님을 딱 보자마자 스님 너무 멋지세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인데 아니 이런 곳에서 이런 분을 뵙다니, 뭐 이런 의미로 사두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이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했다면 일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사두죠. 사두. 정말 경이롭고 이런 일이 정말 원더풀하고 최고고 엑셀런트하고 이런 지금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 것인가. 우리 불자들의 수행 방법은 팔정도에 보면 저는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팔정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정념, 정정, 정정진 이 세 가지가 우리 수행 특히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을 잘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제가 용어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 정, 근. 네,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진인데 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진은 사실은 사정근. 여러분들 우리 절에서 정근 시간 있죠. 이 정근이라고 하는 걸 왜 정진이라고 하냐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유지하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스톱시키고 아웃. 그리고 좋은 현상은 일으키고 안 좋은 현상은 되도록이면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걸 계속 한다 그래서
사정근이라고 해요. 네 가지. 그래서 이걸 계속한다 그래서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정근에 근자를 붙여서 염정근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염정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 나한테 뭔가 접촉해 오는 일, 그리고 이걸 내가 수용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서 처리하고 이걸 내가 표현하고 이런 전체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거를 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접촉, 더 쉽게 얘기하면 만남 이런 건데요. 만남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제가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나눔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 확률이 떨어지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런 희유한 접촉을 BTN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세생생에 얼마나 많은 인연과 인과작용이 있었길래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남이란 주제의 첫 번째 꺼낸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사두, 즉 희유하고 희유한 확률로 정말 너무 멋지게 만나고 있다. 이런 말로 제 첫 번째 주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스님, 만남이 즉 인연인 거잖아요. 네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인연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친구와의 네, 인연도 네. 있고 부부와의 네. 인연도 있는데 네. 전 부부와의 인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스님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게 제 전공입니다. 전공. 이게 이제 제가 대학원을 계속 여러 번 다니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불교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즉 개인의 문제를 수행하고 선방에서 같이 모여서 수행하고 이런 너무 발달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사, 부부와 그리고 가족 간의 이야기 이런 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경전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궁금한데 스님들은 조금 덜 궁금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싶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쪽도 공부를 하고요. 또 드물게 가족 치료를 공부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치유 방법 이런 것도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실제적으로 결혼관이라든가 가족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전문가 아닙니까요? 네. 자,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 흐름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가 정보를 좀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1975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연도인 것 같아요. 1975년이. 이때가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쭉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큰 전쟁이 없고 이제 국지전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가족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묘하게도 시기가 참 묘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한 연구가 쭉 진행돼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폭발적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 치료, 기존의 가족 치료를 쭉 해오고 있었는데 부부 치료라는 것이 이렇게 독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가족의 핵심이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많은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부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족의 기둥도 부부구나. 근데 가족과 부부는 뭐가 다르지? 가족은 역동이 일단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부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부부가 바로 서면 가족 문제도 해결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전공도 생기고 과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한국에도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왜 그러냐면요. 1997년도에 IMF라는 게 IMF가 터져서 사실은 그전에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 바빴거든요. 먹고 사느라고 다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뭐 집 넓히고 뭐 뛰어다니시느라고 막 정신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IMF가 딱 터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거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동안 생각 못했던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다 뜨기 시작합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97년도 이전에는 이혼율이 빵 퍼센트예요. 물론 이제 빵 퍼센트는 좀 있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해도 얘기를 안 해요. 다 숨겨. 그리고 애들도 어디 가서 얘기 못 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뭐 별거 중이에요. 뭐 따로 어디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전혀 못 하게 됩니다. 그냥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아버지 어디 저 지방에 저 외국에 이렇게 이제 그 시기까지는 그렇게 갔는데 IMF가 다가와서 문제가 표면으로 다 뜨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막 합니다. 그래서 0%에서 20%, 30% 막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지금 매해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혼하는 쌍이 10만 쌍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충격에 빠질 건 없고 잘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1997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부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 문제가 딱 생기면 주변에 6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6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6명. 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6이 되는지 양쪽 부모님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어쨌든 최소 6명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니까 실제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이혼한 쭉 케이스를 1년에 100만 150만 잡아도 얼마 많이 되겠어요. 10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마음 아픈 사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를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부부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주기가 한 6개 주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 이제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딱 사람들 만났을 때 이제 연애기라고 합니다. 연애기.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제 이럴 때 이제 연애기인데 표정 어두우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애기는 아니신 것 같고 결혼한 지 좀 돼가지고 뒤쪽 기수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애기의 이제 특성들인데 그건 이제 또 나누기로 하고요. 연애기 다음이 이제 신혼기가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신혼기가 오고요. 신혼기만 해도 굉장히 좋죠. 그 연애기, 신혼기 다음에 이제 자녀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어리면 자녀 영유아기라고 하고요. 요 기수를 좀 넘으면 영유아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이제 애정 패턴이 완전 변하거든요. 남편, 배우자 이런 것에서 자녀로 확 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관계가 부부에서 갑자기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가족에서는 한 명이라도 늘면 이 가짓수가 감당해야 될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자녀가 이제 청소년, 청년기로 돌입하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기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잘났다고 막 뛰어다니는 이제 이상한 시기를 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5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슴이 뻥 뚫리는 자녀 진수기. 진수기가 뭐냐면 진수가 배 떠나는 거 있죠. 배가 이렇게 있어서 쭉 나가는 게 이제 진수인데 자녀가
잘 크다가 어쨌든 품 안에는 없더라도 집 안에 있다가 얘들이 이제 집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정말 이 배 떠나가듯이 떠나가면 가슴에 구멍이 이만한 구멍이 그냥 아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큰 구멍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가 그때 이제 부부가 계속 부부 생활이 지속이 된다면 이때 또 갈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부부 이별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이별할 수 있지만 부부 이별기가 와서 부부 주기가 6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물론 이 6단계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중간에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일찍 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또 이 서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주기로 진행이 쭉 되는 거구나. 요렇게 좀 아시면 관계가 부부로 확대되는 것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님,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네. 부부간의 생활, 특히 저한테 와서 부부간의 생활을 묻는 분들은 삐걱삐걱 될 때 이제 많이 오시죠. 오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오시면 지금 부부간에 어떤 형태의 부부 생활을 하는지를 딱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온 분을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분은 제가 오자마자 자, 두 분 남편분이 아내가 지금 당신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내가 자기 목을 이렇게 뒤에서 딱 잡아 당기면서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서고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목을 잡고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이제 지금 결혼 생활이 이게 딱 부부 생활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내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아내는 남편이 자기 다리를 이렇게 탁 잡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탁 붙들고 있대요. 그럼 똑같이 해봐라. 그럼 아내가 있고 남편이 다리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아내가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왜냐면 나는 막 어디 나가고도 싶고 어디 다녀오고도 싶고 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밥빨래 청소하다가 그냥 이 세월을 다 이렇게 놓쳐가지고 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 그런데요. 부부는 3뇨가 있어요. 잘 생활하는 3뇨. 첫 번째가 열정이고요. 두 번째가 정이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신뢰예요. 근데 이거 신뢰를 법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해서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서로 믿는 거죠.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젊었을 땐 열정이 있어서 참 좋은데 아이 낳고 나면 그게 전부 아이한테로 다 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부부간에 서로 그냥 우리 그냥 부부니까 이렇게 믿고 살다가 나이 들면 우리 정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걸 내가 요새 좀 더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부부 서로가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내가 조금 이제 열정을 조금 이렇게 더 플러스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을 좀 요런 이야기가 한두 번만 되어도 사실은 부부 생활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매일매일 열정으로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폭발하는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요. 도파민이 막 나오다가 옥시토신이 나오다가 뒤에 이제 다른 게 나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서로 익숙해지고 정이 쌓이고 또 서로 이제 믿고 신뢰하고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그래도 든든하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랑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부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초기에 있었던 열정만 기억한다고 하면
서로 아마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서로 이렇게 어느 때는 그냥 손만 잡아줘도 어느 때 와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사랑 변치 않고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스님 이야기 듣다 보면 더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네. 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네. 잘 살던 부부도요, 원치 네. 않게 이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별이 다가왔을 때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이별이 오면 이 시기에 저희들은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관계 치료를 연구하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든지 관계 치유사다. 왜냐하면 치유는 이제 개인 치유가 있고 관계 치유가 있습니다. 뭐 개인 치료, 관계 치료 이렇게 얘기도 하죠. 상담도 개인 상담, 관계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개인은 심리 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죠. 마음에 감정이 맺혔는지, 지금 사고가 고장이 났는지, 제가 그래서 고장난 사고,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들이 훼손된 욕구 이런 거, 그다음에 행동 양식이라든가 언어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주요 테마인데요.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개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전문용어로는 매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는 매체인데 여러분이 다 매체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싸움 말리러 가시면 여러분이 매체예요. 근데 좋은 말로 중재자라는 용어는 있어요. 근데 이 번역상의 문제는 이제 중재자라면 또 애매하고 중개인은 좀 저 부동산 이런 데 쓰이잖아요. 중개인도 아니고 이제 중재 업무라고 해서 중재를 여러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다 속상하고 나는 막 헤어져가지고 지금 속 터지는데 와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하면 여러분이 중개 잘못하면 이렇게 뺨석대예요. 정말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더 누르는 거지 이게 다 막 더 아프라고 이러면 여러분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저 지금 힘듭니다. 이거 저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이러면 꼭 옆에 묘한 사람을 달고 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경험했거나 꼭 그 누구랑 여러 번 헤어진 경험이 있는 요상한 사람을 달고 오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집니다. 점점 옆에서는 나도 몇 번 헤어졌으니까 이제 너도 똑같이 너도 나 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줄줄줄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에게 오실 때는 홀로 오세요. 홀로. 훨씬 낫다니까요. 아니면 부부간에 관련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헤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가슴이 속이 터지고 뭐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상실감 치료라고도 하고 애도 치료라고도 하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상실감이 많거든요. 근데 상실감의 대상은 첫째 사람이죠. 근데 상실감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헤어지는 대상이 여러분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속상한 건요. 장롱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폐물 도둑 맞았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크대요. 여러분이 엉뚱하게 상실감이 딴 걸로 커야 되는데 사람을 잃어버려 커야 되는데 그럼 막 뛰돌르고 여러분 누워 있는 거야. 아이고 내 건부치 어디로 갔을까. 근데 사실은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겠다 싶은 경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몰라도 정말 인연이 돼서 같이 사는 그 사람이 헤어졌을 때 못 견디거든요. 이럴 때 방법은요. 저희가 첫째 애도 기간을 설정해라. 이거 가장 좋은데요. 이게 우리 참 불교는 너무 좋은 게 다른 종교에서 너무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49제 같은 게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딴 데도 막 갔다 어요 요새. 막 딴 데도 49제 한다고. 그게 뭐냐면 분리돼서 막 헤어져서 이때 그냥 이 애도 기간을 설정하면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그리워하고 주변 사람 막 가서 울고불고 해도 사람들이 그래. 근데 49일 지나면 이제 좀 딴 사람들이 괴롭죠. 이제 좀 그만하지.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물론 좀 연장해서 한 3개월, 100일 가도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할 텐데 왜냐면 충격이 크니까. 일단 애도기간을 빨리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놓아주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혼자 잘 안 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있는데 찾아오시면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애도기간 설정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 맺었던 장소나 이런 곳에 다시 가서 재경험을 하고 그럼 뭐 너무 좋았던 기억 특히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곳을 선택하게 하죠. 아니 미웠던 기억이 있는데 가면 정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속이 더 터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좋았던 곳에 가서 그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물들에게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 내 여기 커피숍 왔는데 되게 좋았다. 그때 이 커피 향이 너무 좋았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도 써놨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었던 따뜻함을 계속 올리면 이걸 전문용어로는 재경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쭉 올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여러분 저 밑바닥에 있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불성을 가진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과 맺었던 그 인연과 나누었던 그 따뜻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능력을 촉매로 즉 마중물 기능을 해서 쭉 퍼올리거든요. 그러면 막 속상하고 속 터지고 이런 거 막 너무 슬프고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보다 참 이렇게 좋은 경험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좋은 경험을 앞으로 더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풍선이나 이런 거 여러분 사용하면 참 좋은데요. 거기에 그 사람한테 바랬던 거, 못 이뤄줬던 거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날려주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기념일이나 이런 거 생각나는 이런 거 써가지고 밖으로 좀 날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방이 참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추억들이 쌓여있는 방 하나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열고 닫고 하면 되거든요. 그 키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실감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면 또 다른 관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또 하거든요. 자, 요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상실감을 치유해 나가면 관계 회복이 100% 되고요. 안 되면 제가 이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 AS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AS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마음을 또다시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고 계속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로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연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연의 끝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쪽 분.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아직 제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볼까 하는데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겁도 나고 해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짝사랑.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딱 있죠. 이제 고백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백을 잘 못하고, 이거 사실 전문 용어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고백할까?
하지 말까? 또 더 전문 용어로는 이중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고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절감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인데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거절해주면 다른 선택을 내가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절을 해주면 고맙죠. 딴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더 고맙죠. 이건 관계를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굉장히 솔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 어떤 시기에 결정을 해서 대면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털어놓고 이 털어놓기라는 게 또 치유 효과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라는 털어놓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당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혀 갖지 마시고 바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거절은 또 다른 기회다라는 네. 이야기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도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네, 이쪽 분이요.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 날짜 잡는 것부터 많이 다투더니 뭔가 소소한 일로 많이 다퉈서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얼른 화해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불교적 중재 기술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불교적 중재 기술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불교적 중재 기술을 육바라밀로 설명을 하거든요. 육바라밀은 다 아시잖아요. 그 육바라밀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불교적인 중재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가 만나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 권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 어쨌든 만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털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진정한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을 탁 내놓는 게 보시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이 원하는 것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것, 서로 지킬 만한 규칙을 만들고 서로 지킬 만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 지계거든요. 바로 요 작업을 하면 육바라밀의 맨 끝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지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면 연인을 위한 지혜.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고 하니까 부부 생활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을 위한 공동의 지혜가 되거든요. 육바라밀의 지혜는 공동의 지혜거든요. 바로 요 지혜를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바라밀 저한테 오늘 들은 내용을 잘 기반으로 하셔서 두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놔봐. 그리고 서로 지킬 만한 약속을 나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스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스님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거 하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식구들 있잖아요. 식구들 서로 귀 잡고 서로 이렇게 귀 잡고 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서로 잡고 아니 자기 귀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 귀를 잡고요. 서로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하고 있어. 그냥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다음 주 제 강의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업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요, 우리 스님께서 풍요 속의 빈곤 행복해지려면 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